때는 1957년 당시 서독의 제약회사였던 그린엔탈은 진정제와 수면제 효과가 있었던 탈리도마이드란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콘테르간이란 상품을 출시합니다. 회사는 무독성이 난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고 약이 임산부의 입덧에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삽시간에 영국,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전세계 약 48개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탈리도마이드 사건이죠. 탈리도마이드는 입덧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도 있었던 탓에 이를 먹은 임산부들의 태아는 팔과 다리가 없거나 짧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만 8,000명이 넘는 기형아가 보고됐으며 세계적으로는 최대 2만여 명의 아이들이 이 약물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였죠. 자, 그런데 당시 탈리도마이드 스캔들이 전세계 선진국들을 강타하고 있었을 때 예외인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은 수백 수천 명의 희생자가 생긴 영국, 캐나다 등과는 달리 17건의 영아 부작용 사례만이 보고됐을 뿐이었죠.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이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페니실린보다 먼저 시장에 출시된 최초의 판매용 항생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기 25년 전 1932년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제 1차 대전을 치룬 독일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보다 감염으로 인한 사상자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걸 깨달았고 항생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 발맞춰 당시 화학회사였던 이게 파르벤의 바이에르 연구소 역시 항생제 개발에 착수했는데 이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병리학자였던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항생 물질로 작용하는 합성 염료인 프론토실 연구에 한창이었습니다. 염료? 네, 맞습니다. 천이나 기타 물질을 염색할 때 쓰는 그 염료입니다. 당시 합성 염료가 살균과 소독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도마크 역시 염료 중 프론토실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연쇄상구균으로 감염시킨 26마리의 쥐 중 12마리에게만 프론토실을 주사하고 나머지 14마리는 그대로 두었는데 그 결과 프론토실을 맞은 쥐들만 모두 살아남았고 대조군이었던 쥐들은 실험 4일째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마크는 프론토실이 연쇄상구균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이야 연쇄상구균 감염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균에 감염되면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된 신체 부위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즉 도마크가 발견한 프론토실의 항생 효과는 엄청난 의학적 성과였던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 쥐한테 주사하면 항생 효과가 있는데 왜 샬레 배지에서 기른 세균에 떨어뜨리면 세균이 죽지 않는 거지? 생체 내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실험실 환경에서는 효과가 없다니 참 신기하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고 그의 두 번째 고민은 독성과 임상시험의 부족이었습니다. 프론토실을 투여한 쥐들이 감염으로부터 회복되긴 했으나 신장에 큰 손상을 입는 부작용이 있었고 폐혈증, 임질 등의 효과를 보이긴 했지만 임상 데이터가 다소 부족하기도 했죠. 그러던 1935년 12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 장식을 하던 도마크의 딸이 바늘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늘이 손목 깊숙이 박힌 채 부러지며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늘은 무사히 제거됐지만 그의 딸은 다음날부터 심한 염증과 발열에 시달렸고 염증이 팔을 따라 겨드랑이까지 번지기 시작했죠. 당시 담당 의사는 팔을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도마크는 프론토실을 딸에게 투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도마크의 딸은 염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으며 완치됐죠. 더불어 프론토실이 산모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식기 감염 등에도 큰 효과를 보인다는 추가적인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프론토실은 1935년 이후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약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1936년 12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들이 심각한 폐혈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고 생사를 다툴 정도로 증세가 악화됩니다. 의사들은 독일에서 출시된 항생제인 프론토실을 투여해보자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했고 결과는 다행히도 성공적이었죠. 무려 미국 대통령의 아들을 구한 약이라니. 덕분에 프론토실은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도마크 역시 항생제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3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는 페니실린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플레밍보다 6년이나 앞선 시기였죠. 그리고 발견은 페니실린이 먼저였지만 프론토실은 생물에서 추출해야 하는 페니실린과 달리 실험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합성 염료였던 덕분에 페니실린보다 8년 먼저 시중에 출시됐고 최초의 판매용 항생제로 기록되는 영예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프론토실의 명성이 점차 높아지자 1937년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항생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도마크가 의문을 품었던 프론토실이 생체 내에서만 항균 작용을 하는 이유를 밝혀냈죠. 프론토실의 분자 구조를 보면 질소 결합을 기준으로 두 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진들은 생체 내에서는 특정 효소가 이 분자를 쪼개주고 결과적으로 프론토실에서 두 영역 중 황이 포함된 영역에서만 항균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프론토실 자체를 샬레 세균 배지에 떨어뜨렸을 때는 분자가 쪼개지지 않아 효과가 없었던 거죠. 이를 발견한 과학자들은 직접적인 항균을 담당하는 물질을 설파닐아미드라고 불렀고, 프론토실이 아닌 설파닐아미드만을 항생제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설파닐아미드는 이미 특허가 만료된 합성 염료였던 덕분에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설파닐아미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죠. 자, 바로 여기 이제서야 미국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이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얘기로 이어집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메센길이란 제약회사가 설파닐아미드 개발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 연구를 이끌었던 메센길의 화학자인 헤럴드 와킨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설파닐아미드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이란 점이었죠. 성인이야 가루약 먹는 게 누워서 떡 먹기지만 아이들은 가루약을 물에 녹여 먹거나 시럽 형태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와킨스는 이 약을 범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파닐아미드를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용매를 찾아냈는데 바로 디에틸렌 글리콜이었죠. 그는 이 용매에 라즈베리 향을 첨가해 1937년 9월 엘릭스 설파닐아미드라는 이름의 시럽형 항생제로 출시를 하며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 이상한 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아이들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한 거죠. 사망자가 무려 100명에 달하자 미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프랜시스 캐시 연구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분석 끝에 설파닐아미드를 녹이는 용매인 디에틸렌 글리콜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결국 이 용매를 시럽으로 사용한 와킨스는 죄책감으로 심장에 총을 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약을 출시한 메센길 제약사는 현재 가치로 4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죠. 이 사건은 엘릭스 설파닐아미드 재앙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약과 관련해 별다른 승인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았던 미 식품의약국에도 비난의 화살이 꽂혔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1938년 미 식품의약국에서는 연방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이른바 FFDCA 규정을 만들어 식품, 화장품, 약물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했고, 이는 계속해서 개정되며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60년 그리넨탈사는 미국의 콘테르간에 시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거죠. FDA는 기존에 마련된 규정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여느 나라들처럼 승인이 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 심사관 중 한 명이 바로 과거 설파닐아미드 사건을 연구했던 프랜시스 캐시였습니다. 설파닐아미드의 위험성을 발견했던 그녀의 안목은 탈리도마이드의 시판 승인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죠. 과거 사건으로 신약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캐시 박사는 탈리도마이드의 안정성에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넨탈사에서는 일반 간질 치료제는 생쥐에게 체중 1kg당 300mg만 투여해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반면, 탈리도마이드는 1kg당 5000mg을 투여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며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캐시 박사는 오히려 그 정도로 안전한 게 더 이상하다며 약물의 흡수와 배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거절. 또 여러 포유동물에게 1kg당 100에서 500mg씩 30일을 투여해도 탈리도마이드의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그리넨탈사의 추가 자료에도 불구하고 캐시 박사는 독성이 발현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며 거절. 또 약물이 산모의 태반을 침투할 수 없다고 믿었던 의사들과는 달리 말라리아 치료제였던 퀴닌의 사례를 보면 임신한 토끼에서는 태반을 통과했다는 사례를 토대로 탈리도마이드 역시 산모의 태반을 통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탈리도마이드의 시판을 절대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넨탈사의 집요한 로비와 협박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소신은 굳건했는데요. 무려 6번의 승인 요청을 거절한 끝에 탈리도마이드는 결국 미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켈시 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죠. 현재 매년 FDA에서는 공중보건에 이바지한 직원을 선발해 그녀의 이름을 딴 켈시상을 수여합니다.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을 비껴간 미국,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최초의 항생제 프론토실과 설파닐아미드가 있었고, 또 이에 얽힌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훈삼아 훗날 더 끔찍한 비극을 막은 한 나라의 이야기와 그 중심에는 소신있고 용감한 과학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소신 있는 과학자가 존중을 받고 또 이런 과학자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마련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